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이 본 세계 속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오늘도 CNN, BBC 같은 뉴스 미디어와 Foreign Affairs 같은 지정학 학술 잡지를 인용하여 첫째로 지난 2주간의 세계 정황을 보고드리고, 둘째 그중 주목해야 할 만한 이슈에 대해 지정학적, 역사적 분석을 해보고, 세 번째 그 분석을 한국에 적용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로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지난 비디오에서 전쟁이 소모전, War of Attrition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고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동쪽 끝 흑해 및 아조프해 동북쪽에 있는 돈바스 지역에서 치열한 소모전을 해왔고, 우크라이나는 루한스크, 도네츠크를 잃은 후 그 중간 지역에 있는 리시찬스크에서도 7월 4일 최종 철수를 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러시아의 화력의 무게에 밀려왔기 때문인데, 사실 러시아도 최신형 무기 체계가 모자르고 서방의 경제 제재 때문에 최신형 무기 체계의 유지 및 생산이 불가능하지만, 오래된 냉전 시대 화력까지 동원하면서 그 규모가 압도적이 되었다고 그러나요? 7월 5일자 BBC에 의하면 푸틴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서쪽으로 계속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지정학자, 군사 전문가들 간에도 우크라이나가 이 소모전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점점 듣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주 G7 미팅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했습니다만, 각 나라들의 여론이 지쳐서 돌아선다면 정말로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푸틴의 계산에도 깔려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6월 27일자 BBC는 푸틴의 엔드게임, 궁극적 목표는 어디까지일까를 심각하게 염려하더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정학적 의미는, 서방이 군사적 개입을 안 하고 그러도록 놔둔다면 핵 무장 국가가 이런 행동을 하면 서방이 경제 제재 등은 하지만 결국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라는 메시지를 누구한테 주는 거겠어요? 중국과 핵무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란이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늘 2부에서는 이 점을 Foreign Affairs에 실린 전문가의 분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한반도의 상황에도 적용해 보시도록 하십니다. 등골이 서늘한 계산이 되겠네요. 다음은 스웨덴과 핀란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6월 마지막 주에 나토는 공식적으로 이 두 나라에게 형식적이지만 소위 인비테이션, 초청장을 보냈죠. 30개 멤버 국가가 비준을 해야 하는 등 남은 절차가 많지만 일사천리로 추진될 것이고, 문제가 되던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두 나라의 쿠르드족 보호를 이유 삼아 어깃장을 놓던 것도 물밑 작업으로 해결되는 듯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희생자들은 쿠르드족이 되겠지만 유럽 입장에서 보면 스웨덴, 핀란드를 나토로 끌어들이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우선순위이겠지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국가가 된다는 것의 지정학적 의미는 물론, 나토의 설립 헌장격인 워싱턴 조약 제5조에 의거해서 러시아가 이 두 나라를 공격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토 국가에게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겠지요. 조금 전 지난주에 있었던 G7 미팅 얘기가 나왔었는데, G7이 이번에 The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GII, 소위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600조를 투자하여 중국의 Belt and Road Initiative 1대1로 정책에 맞불을 놓겠다는 겁니다. 이 전 세계를 놓고 벌이는 바둑 한 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진진하네요. 이번에는 이란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 와중에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방의 정부 관리들과 지정학 군사 전문가들에게는 일촉즉발의 매우 위험한 상황이 은밀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 이란과 체결해 놓은 핵개발 동결 조약에서 일방 탈퇴하면서 그동안 이란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는데, 6월 29일자 Foreign Affairs에 의하면 이란이 우라늄 enrichment, 농축 작업을 60%까지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weapons grade, 즉 무기 제조 수준 90%까지 가는 데는 약 2-3주면 된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됐죠. 이 점이 또한 의미하는 것은
이제는 핵 개발 동결 조약을 새로 체결하는 등 어떤 조치를 취해볼 시간이 없어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폭격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대두된 데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이런 폭격 소식을 뉴스에서 들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중국을 한편 살펴보면 지난 비디오에서 캐터폴트를 갖춘 중대형 항공모함 푸지안을 진수시켰다고 했는데 6월 27일자 CNN에 의하면 푸지안이 전진 배치되려면 약 3, 4년이 걸릴 것이고 정작 우려해야 하는 중국 함정들은 딴 것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첫째로 13,000톤급 Type 55 디스트로이어 구축함치고는 매우 커서 112개의 미사일 발사 튜브를 갖추고 있고 스텔스 능력 또한 보유한 함정인데 미국의 구축함에 비해서도 만만치 않고 일본, 한국 등의 구축함에 비해서는 사실 막강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둘째는 Type 39B 잠수함인데 Air Independent Propulsion AIP 우리말로 공기분료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사실 우리 한국도 2021년 진수식을 가진 신체호함부터 이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죠. 기존의 디젤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스템보다 훨씬 작전 반경이 크고 더 조용하게 항해가 가능하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에 말씀드렸던 최소 200대 이상에 이르는 최소입니다. 그리고 베이징은 아예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Maritime Militia, 해양민병대, 해양의용군 함대입니다. 이 함대들이 때를 지어다니며 남중국해에서 그리고 남미 해역에까지 가서 지역 국가들의 어선을 협박하고 닥치는 대로 불법 어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들 함정들의 정작 중요한 역할은 어업이 아니고요. 역시 중국 해군이 나서기에는 외교적으로 껄끄러운 협박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 또는 미국과 해전이 있을 경우 매우 까다로운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을 잠깐 살펴보죠. 지정학적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실은 관계가 되는 거대한 사건이 근래에 있었지요. 바로 1973년 미 대법원 판결 Roe vs. Wade 케이스가 최근 번복된 것입니다. 이 케이스는 여성에게 낙태 수술할 권리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해 주었던 것인데 이제는 각 주가 알아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 50개 주의 거의 절반이 매우 보수적이어서 어떤 주에서는 10살짜리 소녀가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해도 낙태가 불법이라는 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롯되는 지정학적 이슈는 낙태 그 자체가 아니고 미국 사회가 점점 더 이념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7월 4일자 Foreign Affairs는 이러한 국내적 분열이 더 나아가 시사하는 점은 그 국가를 상대하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믿고 운명을 같이 할 나라가 아니라고 간주될 수 있는 데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보는 세계와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이 채널에서 세계 정세 속의 큰 그림을 지정학적,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오늘의 이슈는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한 번 더 적용해보면 어떻게 되나? 입니다. 7월 4일자 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핵 전문가가 푸틴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분석을 잘 해주었는데 그것을 토대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동안 푸틴은 전쟁 초기부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여러 번 서방을 협박해 왔지요. 서방 언론들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만 할까요? 가능성이 낮아도 만약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 푸틴은 전술적인 작은 핵무기를 사용해서 우크라이나를 항복시키고 둘째로 서방이 한 발 물러서도록 하려고 할 이유가 생기겠지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영토의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곳에 상징적으로 한 발 쏘는 것이죠. 그럴 경우 미국에게는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크게 봐서죠. 첫째로 언론에서는 푸틴을 맹비난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로는 미국도 동등한 수준의 전술적 핵무기를 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에서는 어디에 쏠 것인가가 큰 문제가 되겠지요. 러시아 영토에 쏠 수는 없을 테니까는요. 세 번째, 핵무기를 쏘지는 않지만 지상군을 포함하여 전쟁에 대거 직접 개입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세 번째 옵션이 그나마 제일 덜 나쁜 선택일 것이라고 하더군요. 미군 수십만 명을 우크라이나에 주둔시키고 어디 또 해봐. 그러려면 우리 사이에 대륙 간 핵 전면전을 감수해야 할 것이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해 있는 이유와 맥락이 같습니다. 사실 냉전 기간 동안에는 서방이 도리어 소련에게 너네들이 수적으로 압도적인 장갑 부대를 앞세워 독일의 풀다 갭을 통해 공격해 온다면 우리는 핵으로 막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요 정책이야 라고 했었습니다. 소위 나토의 Flexible Response Doctrine, 즉 유연한 대처 덕트린이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보세요. 푸틴이 이것을 반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덕트린을 서방을 상대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냉전 기간 동안 이 Flexible Response Doctrine을 선포하기는 했었으나 그런 선택을 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Nuclear Escalation을 통해서 대륙 간 핵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 너무나 뻔했으므로 그냥 벌벌 떨고 있기만 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Nuclear Escalation이란 눈에는 눈식으로 서로 반격을 하다 보면 결국 핵 전면전으로 치닫는다는 논리인데 이것은 미친, 그러나 군사 논리적으로는 피할 수도 없는 시나리오였었죠. 그래서 소위 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상호 확정 파괴 독트린이 미소 양국 간에 성립되어 아슬아슬하게 핵 전쟁을 피해 왔던 것입니다. 이 밸런스를 깨트리려 했던 것이 Madman Theory, 미치광이 이론이었습니다. 이건 70년대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 소련을 겁주어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었었는데, 다시 말해서 나는 미친놈이다. 언제 뭐 할지 몰라. 그러니 알아서 기어 라는 협박이죠. 그러나 사실 이 전략은 그 전 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소련의 크루스체프가 사용을 했고 현재는 북한의 김정은이 잘 사용하고 있는 심리전이죠. 사실 미국이 북한의 핵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삼촌도 대공포로 쏴 죽이고 자기 형도 독살하는 인간이니 무슨 짓을 못할까? 라는 의구심이 지정학적 계산에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서도 푸틴이 그렇게 할까요? 가능하죠. 우크라이나는 서방에게는 공공연한 침략전을 이제는 용납 안 하겠다는 의미에서이지만 푸틴은 러시아의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더 절박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실제로 닥친다면 이 기고문의 전문가는 아마도 서방이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합니다. 푸틴에게 막 욕설은 퍼부으면서도 아무런 현실적인 군사적 반응은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법한 것이 2번, 3번 대응을 할 경우 미국이란 나라가 자살을 선택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는요. 물론 러시아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더더욱이 그럴 것이 현재 러시아가 미국보다 전술적 핵무기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은 어느 한순간 전략적 핵공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전략적 대륙 간 핵전쟁으로 갈 경우 러시아가 미국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점이 너희들 진짜 거기까지 가볼 거야? 라고 푸틴을 암암리에 협박해야 하는 미국의 카드인 것인지요. 참 국제 정치는 어찌 보면 아재들이 모여서 포커 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한반도에서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생각해본 분석들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물론 북핵은 미국의 그것에 비해 테크놀로지 면에서 형편없이 뒤지고 비정확하고 핵 탄도 숫자 면에서 경쟁이 안 되지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 김정은이 아까 언급한 핵 미치광이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두려운 미지수인 것입니다. 물론 김정은이 바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미국의 핵 공격을 하면 미국 도시 하나쯤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미국의 핵 반격에 북한은 아예 나라가 없어지는 형국에 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겠지요. 그래서 그동안 전술적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몰입해왔던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 표적은 남한, 일본이 유력하다 하겠죠. 괌 미군 기지에도 표적이 될 수가 있겠으나 그러면 당장 반드시 미국의 핵 공격이 따를 것이니 쉽지 않겠지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하튼 김정은이 한국, 일본을 상대로 이런 선제 전술 공격을 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서울이나 울산 등은 경제가치가 너무 크니 핵공격을 해서 파기한다면 김정은이 여세를 몰고 침략을 해 내려와도 건질 것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평택 부근의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면 당연히 미국이 전술적 핵으로 반격할 것이니까 아마도 상징적으로 세종시 정도로 공격하지 않을까요? 그 목적은 크게 남한의 경제적 인프라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일부를 일격에 제거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이고, 셋째로 남한 한복판의 교통은 마비될 것이고 남한 육군의 반격에 나서는 것이 어렵게 되겠죠. 이럴 경우 미국이 어찌 대응할지에는 앞서 생각해본 매우 힘든 세 가지 옵션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미 공동 방어 조약이 있습니다만 핵은 문제가 좀 다르지요. 앞서 제기한 2번 옵션에 따라 미국이 북한이 남한에 쐈어? 물론 자동적으로 5분 안에 우리도 쏴줄게 라고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도 순진한 발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달리 한국과는 한미 공동 방어 조약이 있는데 1번을 선택해서 김정은에게 욕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압도적이니 앞서 말한 3번 옵션, 즉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을 펴게 되겠지만 그것은 북한으로 진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몇 달 전 비디오 중국의 정체에서 보았듯이 중국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니 결국 전쟁은 중국을 끌어들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래저래 걸리는 것이 많아서 그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아 왔던 것인데 변수가 있다면 아까 생각해본 김정은의 핵 미치광이 변수가 되겠죠. 이 가능성을 퇴치하기 위해서 한국은 미국의 전술적 핵무기를 한반도에 상징적으로 배치하는 등 달갑지 않은 선택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등골이 서늘한 분석이지요.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뵐게요.